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산둥암 개발의 총책임자이자 국유기업의 회장으로 있던 후원밍 전 회장이 수뢰죄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히는 등 피바람이 불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군부 숙청을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이며 지금 중국 군부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암 개발의 총책임자이자 중국선 박중공업 후원밍 전 회장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중국 인민들은 물론 수십 년 동안 군에 충성해온 장성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올여름 이후 군 수뇌부 인사들의 숙청과 실종이 잇따랐던 중국에서 군수산업의 거물들이 전격 경질된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파장이 컸습니다. 올여름 이후 군 수뇌부 인사들의 숙청과 실종이 잇따랐던 중국에서 이번에는 군수산업이 거물 3명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지난 28일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우엔성 중국항천과기그룹 CASC 회장, 류스치안 중국병기공업그룹 회장, 왕창칭 중국항천과공그룹 부사장의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중국 군부에서는 리상푸 국방부장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 등 군 핵심 인사가 줄줄이 낙마했는데 중국의 숙청 정국이 이제는 군부를 넘어 군수산업 전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협위원 자격을 박탈당한 우엔성, 류스취안, 왕창칭 등 3명은 중국 초대형 국유 군수업체의 핵심 중 핵심이었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사굴기를 상징하는 로켓군의 내부 비리에 연루돼 조사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로켓군은 지난 여름부터 시진핑의 피해 숙청, 그 진앙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군부 숙청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우거와 전 로켓군 부사령관의 사망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로켓군과 군수산업과 관련된 장성들 그리고 주요 군수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납품비리 혐의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로켓군 수뇌부 10여 명의 소재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첫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암 개발의 총책임자였던 후원밍 전 회장이 100억 원대 수뢰죄 등으로 13년의 징역형을 받자 그야말로 중국의 장성들과 군수업체 전현직 대표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치 매체 쫄리티코는 외교가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숙청설이 나돌았던 칭강 전 외교부장이 지난 7월 하순 이미 베이징의 한 군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칭강 부장과 중국 로켓군 최고위 지휘관들은 중국 핵무기 관련 기밀 정보를 서방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쫄리티코 유럽판의 지난 12월 6일자 제목은 시진핑의 스탈린식 전면 숙청이었습니다. 칭강 전 외교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탁해 고속 승진을 시켰던 측근 인사였지만 외교부장 재임 6개월 만에 돌연 실종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망 소식까지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이 같은 외교관, 군부, 군수업체 대표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숙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향하는 방향은 누가 봐도 시진핑 주석이 군부 장악 강화를 위해 반부패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역대 중국 최고 지도자는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보다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권력 유지의 핵심으로 여긴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도 집권 직후 군사위 2인자인 부주석을 숙청하며 빠르게 군부를 장악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군부와 방산기업의 숙청 회오리가 일면서 주품하는 사이 한국은 정반대의 분위기로 최근 방산 무기 분야의 기술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미사일 강국입니다. 우리 군이 실전 배치한 주력인 현무 3의 사거리는 1500km로 이 정도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보유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외에 한국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2년 10월 1일 국군이날 고위력 미사일 현무5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현무5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으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실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탄두 중량이 8T인 현무5의 실제 폭발력은 11T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두부를 구성하는 폭발 물질 소재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폭발력이 탄두 중량을 크게 웃돌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을 9T까지 늘리면 폭발 위력은 13T 위력과 비슷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탄두 중량 대비 실제 폭발 위력이 3050%가량 웃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향후 탄두부 구성을 현재보다 더 개선해 현무5의 폭발 위력을 14T까지 끌어올리는 등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지하미사일 기지와 지휘부 콘크리트 건물 등 타격 목표에 따라 현무5 탄두를 다탄두, 단탄두 등 여러 형태로 설계한 뒤 이를 양산에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유도탄인 현무 시리즈는 현재 현무5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무1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가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현무미사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해 지난 2010년 현무3시 개발에 성공하면서 실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네 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통상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탄도미사일이 광범위한 면적의 타격을 노린다면 순항미사일은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핀포인트 공격용 전술 무기입니다. 이 밖에 순항유도탄은 비행기처럼 날개와 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수평 비행을 하는 미사일로 일정한 고도와 속도로 순항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미사일에 총칭합니다. 탄도유도탄은 발사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로서 탄도미사일 또는 간략히 탄도탄이라고도 하며 주로 핵무기 등에 쓰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이라는 족쇄 탓에 미사일 분야에서 오랫동안 비약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談판을 통해 한국은 드디어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연장하고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도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사트레이드 오프 방식이 가능하도록 합의하면서 한국 미사일 개발에 역사적인 물꼬가 튀었습니다. 이후 한국도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 미사일 또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2T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동안 현무5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될 때까지 사거리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개쌓은 노하우 덕분에 현무5의 탄두 중량은 앞선 현무4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드디어 올해 탄두 중량이 8T인 현무5의 실제 폭발력을 11T 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곧 취역할 구축함 정조대왕 함에는 24발의 현무4E 미사일을 차세대 구축함 KDDX에는 16발의 현무4E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함정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의 이점은 제트 비행기 같은 순항미사일과 달리 일정한 궤도를 따라 상승 및 하강하여 표적에 명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한국 무기의 기술력 향상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상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기술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근 우리 군은 국방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시행된 이번 시험 발사에서 이 발사체는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중량 101kg의 지구 관측용 소형 합성계고 레이더 SAR 위성을 고도 650km의 지구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앞서 1차, 2차 시험 발사가 충남 태안의 안흥종합시험장 내에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3차 발사는 관련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제주 해상의 바지선에서 진행됐다는 점인데요. 이번 발사 성공은 한국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2T 미사일 같은 고중량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고
우주로켓의 국내 해상 발사 시대가 시작됐으며 무엇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 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 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 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 잔해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 기관총의 대공 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 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 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 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속도 마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 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 군은 러시아산 옙-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누즈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즈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1조 원 대잠수함인 장보고 33번 함 입찰에서 하나오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대대적인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캐나다, 폴란드 등이 모두 3600T급 잠수함의 성능을 원하고 있어 하나오션이 1조 원대에 달하는 잠수함 건조를 마무리하면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때맞춰 폴란드의 대표적인 군사 매체가 하나오션의 잠수함에 대해 집중 탐구 기사를 게재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000T급 장보고 3 잠수함은 무엇이 다르며 글로벌 시장에서 이 잠수함 건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폴란드 군사 매체가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 하나오션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8번째로 3000T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기도 했으며 국내 업체로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6척을 수출한 업체로 무엇보다 우리나라 잠수함 전종을 건조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간 하나오션은 1987년 해군으로부터 1200T급 잠수함 1번함인 장보고함을 최초로 수주한 이래 장보고 1 9척과 장보고 2 3척, 3000톤급 장보고 3 신형 잠수함 4척 등을 제작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잠수함 건조 전문 업체로 발돋움했는데요. 여기에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3600T급 장보고 3배치 23번 함 입찰에서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잠수함 건조에 있어 국내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보고 3급은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 209급, 손원일 214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어져 그 의미가 큰 잠수함입니다. 특히 이번에 하나오션이 수주한 3600T급 장보고 3배치 3번 함에는 탐지 능력과 표적 처리 성능이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될 예정이며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관도 배치 1에 6개에서 10개로 늘게 됩니다. 또한 중대형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를 탑재해 기존의 납축전지 대비 은밀성과 작전 성능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오션은 자사가 개발한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 전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잠수함으로 건조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하나오션은 장보고 3배치 이 선도함을 2019년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 수주해 건조 중인데요. 오는 2025년 진수와 시험평가를 거쳐 2027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번함도 하나오션이 건조 후 인도할 예정인데 이번에 장보고 3배치 이 3번함까지 수주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방사청이 발주한 잠수함 총 24척 중 17척을 수주해 한국 최고의 잠수함 건조 회사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잠수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등이 잠수함 프로젝트를 통해 최신의 잠수함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오션의 이번 수주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캐나다 해군은 약 60조 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인데요. 60조 원은 유지 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한 척당 건조 비용은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폴란드는 잠수함 3척을 발주하는데 건조 비용은 4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 모두 SLBM 발사관을 원하고 있어 장보고 3배치2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하나오션의 기술력이 두 나라의 잠수함 수주 가능성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K9자주포, K 전차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하늘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KF-21을, 그리고 여기에 바다에서는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 찬 3,000톤급 잠수함까지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육해공 플랫폼을 자체 능력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극소수의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이러한 능력은 해외에서 이미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의 보도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디펜스24는 11월 30일 폴란드가 대한민국이 만든 최첨단 디젤 전기형 잠수함인 KSS 사명 도산 안창호급 도입에 매우 호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오션의 잠수함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오션은 오르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사가 개발한 KSS-3 잠수함을 폴란드 해군에 제공하고 있다.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KSS 사명 도산 안창호급은 수직 발사 순항 미사일과 통합된 무장과 AIP 드라이브 공기 부료 체계 및 리튬 이온 배터리로 지원되는 수중 지원 체계가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다. 얼마 전 하나오션이 폴란드에서 개최한 하나오션의 방산 무기를 소개하는 자리는 주제 발표 외에도 3시간이나 질의응답이 이뤄졌을 정도로 폴란드 전문가들의 한국 방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다. 하나오션은 폴란드가 KSS 사명 도산 안창호급을 운용하면 폴란드는 표준 잠수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 덕분에 수중 억제 시스템까지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들은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발틱해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오션은 이미 잠수함 건조 경험이 풍부하다. 한화는 1983년부터 독일 TKMS와 협력하여 배수량 209톤의 KSS-1을 건조하였고 이후 1830톤의 KSS-3 1급 잠수함 214척을 건조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통해 한국인들은 자체 설계를 할 정도로 발전했고 이후 도산 안창호급 KSS-3 잠수함이 만들어졌다. 폴란드에 제공되는 것은 바로 이 KSS-3이며 하나오션이 폴란드에 제안한 KSS-3 잠수함은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 첫째, 재래식 디젤 잠수함들 중 가장 오랜 잠항 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기부료 추진체계 AP 보유 및 리튬이온 전지가 탑재되어 있다. 한화는 리튬이온 전지 탑재를 통해 재래식 잠수함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한다. 표준 납축 전지의 경우 약 2000회의 충전 주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이러한 주기가 2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KSS-3의 두 번째 장점은 수직 발사대를 통해 발사되는 잠수함 발탄 도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무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잠수함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MRO 센터의 건립을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제안한 프로그램에는 폴란드의 현대식 잠수함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승무원 훈련도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4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기본 잠수함 작전 과정, 장비 사용 훈련, 시뮬레이터 활용 전술 훈련, 해상 선박 탑승 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 잠수함은 NATO 해군과도 호환된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이다. 이 같은 폴란드 매체 디펜스24의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폴란드의 K9 썬더, K 흑표, FA50GF 등을 제시한 기간 안에
정확하게 인도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의 FA50GF는 저렴한 비용을 F-16CD의 임무를 7,080%를 소화해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전투기였다는 등의 호의적인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수출한 방산 무기들이 폴란드에 스며들어 높은 신뢰를 받음으로써 하나오션의 잠수함 KSS 3안창호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선순환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최근 하나오션이 발표한 최첨단 잠수함 기술은 하나의 잠수함 수주에 더욱 청신호를 켜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잠수함용 신형 소자, 장비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소자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줄여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계약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를 제작해 성능을 검증할 예정인데요.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소자 코일과 제어기, 전원 공급기, 자기 센서 설계 기술 등을 개발해 하나오션이 건조하는 잠수함의 스텔스 기능을 강화할 기술이 될 것이란 내용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 잠수정용 에너지원 시스템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것은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에 적용될 수소 연료전지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모든 적의 탐지를 피하는 잠수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국 잠수함 수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격차 방산 기술력이야말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인데요. 히트작인 K9 자주포와 K2 전차 수출에 이어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등의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한국 방산이 최신의 잠수함 수주로 또 한 번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방산업계에서는 태국이 결국 짝퉁 엔진을 탑재한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는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태국 내의 분위기를 봐서는 중국산 호위함으로 대체하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적으로 한국의 최첨단 호위함이 건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태국의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력 증강 문제가 급한 태국 입장에서는 성능과 평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한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태국의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려다 사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태국에서 최근 차기 호위함 사업을 착수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정 건조 업체들의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뉴스에 따르면 중국 잠수함 도입 사업이 무산된 태국에서 더 이상 해군 증강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호위함 사업을 먼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공개된 태국 국방백서에는 새로운 호위함 도입 건조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로 내년에 정식 입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한국의 하나오션을 비롯해 독일 티센크룹이 태국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마코 A100을 제안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4,000톤급 수출형 호위함을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태국이 독일산 엔진 탑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중국에서 호위함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결국엔 한국 호위함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애초 계획된 중국산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유럽에서 중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인해 잠수함에 독일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게 된 태국이 차선책을 마련한 겁니다.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중국도 계약 변경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더 많은 6,300억 원이 투입된다며 잠수함 구매를 위해 이미 중국에 지급한 비용은 호위함 구매 비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 선박중공국제무역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산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지만 독일이 중국의 엔진 수출을 거부해 한동안 계약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애초 첫 번째 잠수함이 올해 하반기에 태국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엔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조달이 미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태국에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태국이 안전성 우려 문제로 극구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도 제기됐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끈질긴 설득과 오랜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태국 해군이 중국산 엔진 성능을 테스트해 문제가 없으면 중국산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태국 해군이 독일제 엔진이 아닌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곤 하지만 곧바로 속도를 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중국을 버리는 패로 여기고 결국 한국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한국 방산 업계가 태국 방산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등 흘러가는 상황까지 우리에게 아주 유리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통해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하나오션이 이번에는 태국 방산 시장 문을 두드리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지난달 열린 태국 D&S 2023 전시회에 참가해 태국 방산 관계자, 군 관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태국 D&S 2023 전시회는 50개국 500개 업체, 35개국 400개 공식 대표단이 참가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방산 전시회로 미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독일 등 유수의 방산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태국에 수출했던 3000톤급 호위함,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장보고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해 엄청난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이번 태국 D&S 2023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호위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태국 국방부, 해군 관계자들과 활발한 미팅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하나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에 3000톤급 호위함을 수출한 깊은 인연이 있는데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입니다. 더구나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댓으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으로 꼽히고 있어 추가 수주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하나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배치 356번함의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국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오션은 방사청과 8천억 원에 육박하는 울산급 배치 356번함 건조 사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건조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노후화된 초계함과 호위함을 대체하는 것으로 울산급 배치 계획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7월 울산급 건조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술 협상 과정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면 5번함은 2027년 12월, 6번함은 2028년 6월에 우리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급 배치 3호위함은 3,500톤급으로 길이 130m, 최대 30조트, 대공, 대잠 탐지 능력, 중저속 전기 추진 방식과 고속 항해용 가스터빈 추진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울산급 마지막 함정 사업을 따냈다는 소식에 태국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과 계약을 체결해 인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오션은 울산급 5, 6번함을 선도함보다 뛰어난 후속함으로 건조에 성공적으로 인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태국의 마음이 더욱더 급해졌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애가 타고 있는 건 하나오션의 남다른 이력 덕분으로 그동안 하나오션은 고품질의 함정을 생산하면서 우리 해군력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엄청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은 2000년 이후
새로운 전투 개념이 도입된 첨단 국산 구축함 건조 사업인 KDX 123 사업의 전 라인업을 건조한 유일 업체인데요. 2012년 KDDX 개념 설계를 수행하면서 이지삼 등 최첨단 수상함에 대한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입증해냈고, 이런 건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구축함을 가장 많이 인도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이번 울산급 5-6번함 건조사업 본계약으로 함정 명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태국에서 조바심을 드러내고 안달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2010년 북한 어뢰에 폭침됐던 초계함 천안함이 전투 능력을 갖춘 최신 호위함 천안함으로 13년 만에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국이 더욱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해군은 앞서 5월 경남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던 새 천안함이 7개월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옛 천안함과 같은 서해 2함대에 이달 23일 작전 배치됐다고 밝혔는데요. 천안함은 올해 5월 취역 후 7개월여 동안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과 강도 높은 작전 수행 평가를 거치며 전투 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작전 배치 적합 판정을 받고 23일 2함대에 입항해 본격적인 서해 수호. 해군에 따르면 구형 천안함은 배수량 1000T의 초계함이었으나 신형 천안함은 2800T급 호위함으로 함급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최고 속력 30조트로 해상작전 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5인치 함포, 함대함 유도탄, 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유도탄방어 유도탄 등의 무장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선체 고정 음탐기는 물론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게 특징입니다. 아울러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소음을 줄여 대잠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신형 천안함은 작전 배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함정 성능 확인, 작전 수행 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 평가 등 3단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전력화 기간 중 승조원들은 함정의 모든 무기 체계와 장비가 전투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작전 환경 숙달과 유형별 전투 수행 능력을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생존력을 높이는 손상 통제 훈련을 통해 강도 높은 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완벽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달 19일과 20일에는 작전 배치 최종 검증 절차 마지막 단계인 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종합전투훈련은 적의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도발 상황을 부여해 24시간 동안 밤낮 구분 없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전투수행 훈련입니다. 이번 종합전투훈련 중에 천안함 승조원들은 대잠전, 대함전, 대공전 등 동시다발적인 복합전 대응 훈련을 비롯해 전투체계 팀워크 훈련, 손상통제와 같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호위함이란 넓은 의미로 항모기동부대나 각종 함대 선단 선박을 적의 공중수상수중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모든 군함을 의미하는데요. 최신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형 천안함을 비롯해 최근 한국 방산 업계에서 태국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 만큼 태국 호위함 사업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